네, 인천공항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자랑거리 중 하나죠. 넓은 바다를 메워 만든 공항으로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였기에 각종 비화도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이런 인천공항 탄생에 중추적 역할을 한 강동석 초대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푼 이야기 보따리 속 혼자 듣기 아까운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신공항 얘기가 처음 나온 것은 1980년대였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치르게 되면서 김포공항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촉박한 시간 때문에 청주공항을 민간 국제공항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했는데요. 아무래도 이곳은 수도권 공항으로는 너무 멀었죠. 그래서 결국 김포공항에 활주로 추가 및 국제선 터미널을 신축하는 걸로 우선 발등에 불은 끕니다. 이후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등으로 항공 수요가 폭증하자 수도권 신공항 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처음 이력한 지역은 이천, 시와, 오산 등이었으나 정작 낙점된 곳은 헬기를 타고 가다 추가로 보게 된 영종도였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신공항 건설 추진위원회 및 공항공단 내 신공항 건설본부도 설치됩니다. 1992년 11월엔 일부 지역만 급히 매립을 해서 기공식도 합니다. 그 후 정권도 바뀌었으나 같은 선상에서 시작한 경부고속철도 사업과 달리 신공항 건설은 진척이 없었죠. 이때 이런 분위기를 확 바꾼 사람이 당시 오명 건설교통부 장관이었습니다. 그가 보니 경부고속철도는 전담건설공단이 있어 돌아가는데 신공항은 공항공단의 건설본부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 잘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었죠. 오명 장관은 신공항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법을 제정해 1994년 8월 통과시키고 전담건설공단을 발족시켰습니다. 그것이 신공항 건설공단입니다. 신공항 프로젝트에는 크게 두 번의 고비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수화물 시스템 문제였습니다. 개항 6개월 전부터 테스트할 땐 문제가 없던 시스템이 종합 시운전만 하면 수화물 벨트가 정지했던 겁니다. 88개 서브 시스템으로 구성된 최신 컴퓨터 시스템이다 보니 통합 시스템의 안정성 문제가 남아있었던 것이죠. 인천공항보다 앞서 개항한 홍콩 신공항의 경우 개항 당일 화물 시스템의 먹통으로 한 달간 공항 전체가 마비되기도 했죠. 사람들이 일시에 휴대폰을 쓰는 통에 통신 마비는 덤이었고요. 그래서 인천공항은 통신사와 협력해 휴대폰 1만 개가 동시 접속 가능하도록 중계 용량까지 늘려가며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개항 직전 기자들 앞에선 마지막 한 시운전 때는 또 멈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1999년 방영된 MBC의 시사 고발 프로였습니다. 지하차도 콘크리트 양산 과정에서 생긴 균열과 결로 현상을 1, 2부에 걸쳐 고발한 내용이었는데요. 그 의도가 명백한 과장, 왜곡 보도였다는 것이죠. 그 후 양생이 마무리돼 문제없이 운영됐지만 그 후에도 언론에선 사사건건 문제 제기와 개항 여부 논란을 만들곤 했습니다. 다행히 2001년 3월 개항은 예정대로 잘 치러졌습니다.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의 신공항 건설 반대가 극심했는데요. 반대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지반 침하 이슈는 94년 개항한 일본 간사이 공항 때문이었는데 역시 바다를 메워 만든 간사이 공항이 심한 지반 침하로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본과 우리는 조건이 달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간사이는 평균 수심이 18m인데다 지반이 약한 홍적층인 반면 인천은 평균 수심 1m의 단단한 화강암 지반이었습니다. 두 번째, 안개 역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일단 안개의 특성이 좀 다르고 또 최악의 경우 인근 김포공항이 대체공항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천공항은 첨단 시설을 갖춰 계기만으로 이착륙이 가능했는데요. 이론상으론 조종사 시야에 활주로가 보이지 않아도 착륙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설치하는 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을 적용한 것이었죠. 세 번째, 철새는 먹이로 유인해 이동 경로를 바꿀 수 있다는 조류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개항을 하고 보니 철새들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갯벌이 사라지자 다들 알아서 피했다고 하네요. 대개 공항 이름은 공항이 있는 지명을 붙입니다. 하지만 영종도 신공항은 그 의미와 관심이 많았기에 대국민 공모전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된 것이 1위 세종국제공항, 2위가 새서울국제공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기서 확정하지 않고 수도권 신공항이라는 명칭을 쓰며 확정을 유보합니다. 그러다 결국엔 공항 부지가 있는 인천시의 열망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으로 정해졌죠. 다소 정치적인 결정인 듯한데 한편으론 이해는 갑니다. 어찌 보면 시끄러운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보상인 셈인데요. 왜 전 세계 많은 공항에 지역명이 붙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인천공항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강동석 전 사장은 누가 뭐래도 입지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늘 바람이 남과 북 일정한 방향으로 불기 때문에 4개의 활주로를 길고 평행하게 설계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다른 공항처럼 활주로를 교차해서 배치할 필요도 없었죠. 또 바다에 있어 소음 걱정 없이 24시간 운영이 가능합니다. 건설 단계에서도 준설토나 골재를 모두 영종도 현장에서 자체 해결이 가능했기에 시간과 예산 측면에서 크게 유리했죠. 이런 훌륭한 조건 덕분에 추진했던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바로 콩코드 노선의 인천공항 유치였습니다. 당시 콩코드 노선은 딸랑 2개밖에 없었는데 콩코드를 타고 싶어하는 부자가 많았던 일본과 싱가포르에서 콩코드 노선 유치를 원했지만 모두 소음 문제로 어려웠습니다. 인천공항은 입지에 전혀 제한이 없었으나 아쉽게도 콩코드의 사고 문제 등으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완공 2년째인데도 개항을 못하고 있는 공항이 있었는데요. 바로 미국의 덴버 공항이었습니다. 인천공항과 비슷하게 메인 터미널과 일자형 탑승동이 늘어선 설계의 공항이기도 해서 방문을 했는데요. 덴버 공항 역시 수화물 처리 시스템으로 골치를 썩고 있었습니다. 너무 최신, 최첨단 시스템을 채택한 덕분에 결함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덴버시 항공국장과의 회의에서 얻은 교훈은 크게 2가지로 검증 안 된 첨단 시스템의 공공시설 채택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 또 부하 직원에 잘 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은 그대로 믿지 말고 책임자 혹은 대표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 건설 당시 현장에선 설치한 광섬유가 자꾸 끊어진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나중에 뜯어보니 쥐가 갉아먹은 것이었죠. 그 원인을 찾아보니 인부들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공항 부지가 야자숲이었는데 원래 야자나무 밑에 쥐가 많은 데다 동남아, 서남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인부들 도시락에 음식 찌꺼기까지 더해지니 쥐가 들끓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천공항 건설 때는 인부들의 식사를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전용 식당에서만 하게 했습니다. 당시 수소문 끝에 영국의 전문 박멸업체에게 방역을 맡기고 골조 작업 단계부터 쥐 박멸 작업을 했기에 다행히 쥐는 없었는데 이번엔 예상치 못한 모기가 기승을 부렸다고 합니다. 홍콩 공항 터미널을 갔을 때는 체크인 카운터의 모니터 위에 직원들이 전부 차양막을 붙여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어보니 아침 햇빛 때문에 모니터를 볼 수 없을 지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천공항은 카운터를 창가와 직각으로 배치하게 됐죠. 또 한 번은 인부들이 검정 대리석 바닥을 도구로 긁고 있어 물어보니 여성들이 치마를 입으면 비쳐 보여 재작업 중이라는 것이었죠. 이런 디테일의 반영도 각국 공항의 벤치마킹 덕분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붐비는 공항 중 하나인 런던 히드로 공항은 효율이 좋아서 활주로 1개당 이착륙 횟수가 시간당 70회 이상이었습니다. 보통 40회를 잡는 우리나라의 2배에 달하죠. 대부분의 나라와 달리 이곳은 관제 업무를 민간 용역사에서 운영하다 보니 효율이 극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활주로 늘릴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 계기였습니다. 이후 인천공항은 전체 공역과 이착륙은 국토부 관제탑에서 받고 착륙 후 유도로를 거쳐 탑승 게이트까지 이동할 때 하는 계류장 관제는 인천공항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 힌트는 이렇게 히드로공항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항공업계 최고의 권위를 갖는 곳이죠. 공항공사는 그곳을 방문해 인천공항을 소개하면서 청장에게 제안을 했는데 FA의 각 부문 전문 직원들을 우리한테 출장 보내 조언을 달란 것이었습니다. 필요한 출장 경비는 물론 수당까지 쳐주겠다고 했죠. 전 세계 어느 공무원이나 이런 출장을 좋아하는 건 마찬가지인지 FA는 엄청 좋아하며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요.
공사 진행 일정에 맞춰 그때그때 필요한 부문에 FA 전문가를 불러와 자문을 받은 것인데 최고급 호텔 숙소에 관광 맛집까지 다 챙겨주니 만족감도 높았고 특히 인간적으로도 가까워져서 수월하게 그들의 실질적인 기술과 조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추가로 얻은 효과는 FA 기술자들의 자문이었기에 그 어떤 업체나 기관에서도 트집을 잡을 수 없었다는 점이죠. 만약 특정 기업의 전문가라면 아무래도 그들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휘둘리기 쉽겠죠. 일단 계약을 하면 언어든 기술이든 그들이 유리한 위치에 서기 마련이니까요. 결과적으로 노스록 같은 쟁쟁한 회사의 직원도 꼼짝을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공사 입장에서는 출장비 정도밖에 안 들었음에도 그 몇십 배의 효과를 낸 것이었죠. FA는 그들대로 좋았고요. 국책 사업의 수요 예측은 엉터리가 많은데 인천공항은 수요 예측을 어떻게 정확히 할 수 있었을까요? 신공항 건설 전 서울대 의뢰에 1990년부터 1년간 조사해보니 당시 국제선 여객이 연 13% 증가했습니다. 지난 경제지표 등을 감안한 결과 2020년 예상 수요는 여객 7,264만 명, 화물 516만 톤이었죠. 2019년 실적을 보면 여객 7,117만 명, 화물 276만 톤으로 여객은 거의 맞았지만 화물은 현저히 미달이었습니다. 최종 연도를 2030년으로 잡은 수요 예측에선 약 1억을 목표로 했는데 화물은 과하게 잡았지만 여객은 비교적 적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19년 인천공항 여객이 7천만을 돌파할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당시에 생각도 못했던 저비용 항공사 붐이 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인천공항의 목표로 늘 동부가 허브공항을 부르짖지만 사실 대륙과 대양을 바로접하고 있는 인천공항은 지정학적으로 허브공항이 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허브공항의 지표인 환승률만 봐도 2015년에 15%를 정점으로 2017년 13%, 2019년 11%로 해마다 떨어졌죠. 치열해진 공항 간 경쟁, 운송 전략의 변화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인천공항 자체가 조건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허브공항이란 주변과 바로 연결이 돼야 합니다. 즉, 크고 편리한 환승공항을 만든다고 허브공항이 되는 게 아니라 과거 홍콩과 싱가포르처럼 인천공항 자체가 목적지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마침 인천공항의 최대 장점이 바다를 매립한 광활한 부지인 만큼 인천공항, 영종도, 그리고 송도 같은 인근 지역 그 자체가 공항 도시로서 목적지가 될 수 있는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어느 정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한데요. 좀 더 시간을 갖고 인천공항의 미래를 한번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